자, 이번 시간은 20년 구급 문제입니다. 국가 구급 문제. 21년도보다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원래 정치는, 행정은 어디 안에 있어서 정치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역관주의 폐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장했던 게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특히 윌슨이 말한 정치는 역관주의 정당 정치야. 이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 맞죠. 그러다가 1900년 군노는 정책 결정으로부터도 분리시켜요. 둘 다 정치지만은 윌슨이 말한 정치는 정당 정치를 말하는 거고 군노가 말한 정치는 정책 결정을 말해요. 분리됩니다. 그러다 뉴딜 정책이라는 큰 국가를 계기로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바뀌죠. 이론론으로.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정치가 아니니까 뭐가 돼? 경영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그 당시에 발달한 경영학이 들어옵니다. 이 경영학을 도입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자는 것 또는 실적주의 도입하자는 게 바로 행정개혁 운동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 개 지적한 게 아니라 정치행정론의 이론적 뒷받침이겠지 이제. 틀렸고요. 그래서 애플비가 많이 나오던데 애플비는 디모가고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49년도 정책과 행정이란 책을 썼고요.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좀 쉬웠네요. 2번입니다. 책임운영기관 물어봤는데 연역을 물어봤죠. 역시 모르는 거 나왔을 땐 판단하지 말고 다른 걸로 잡으면 됩니다. 책임운영기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정기관이 아니라 뭐다? 집행기관입니다. 그지? 이 중앙관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 책임운영기관장한테 조직인사 재무에 대한 재량을 줘요. 결정은 자기가 할 거고 집행에 대한 재량을 줄 거고 대신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환류시켜 갈 겁니다. 맞죠?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근데 우리나라 책임운용기관은 1섹타거든요. 1섹타라는 거는 공사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민영화가 곤란하니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이 누구에 비해서 이런 일반 부처보다는 기업성이 강하겠지만 공기업이나 민영화보다는 공공성이 강하니까 민영화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려고 만들어진 거 맞고요. 그럼 이런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성과가 평가가 안 된다면은 재량 줬을 때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핵심이다 맞는 말이고요. 이게 언제 들어온다? 88년도 영국의 넥스텝. 그다음에 99년도에 책임운영기관법이 만들어져요. 영국 개혁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옵니다. 틀렸죠. 70년대가 아니라 88년이고요. 그다음 90년부터가 아니라 99년에 만들어집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었죠. 연역을 물어봐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모르는 지문 나오면 판단하지 마라. 분명히 다른 데 답이 있을 것이다. 없다면 과감하게 그 모르는 지문을 좀 찍어주라. 계속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 다 물어봤죠? 법적 제도가 바로 구제도론이에요. 합리적 구조만 설계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식적 구조를 합리적으로. 이건 그 다음 틀렸죠.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연구한 이론은 이거는 행태주의 이론이잖아, 지금. 이건 틀렸습니다. 행태주의 이론이고요. 신제도론이 정답이죠. 신제도론, 구제도론이 온리 공식밖에 안 봤다면은 신제도론 공식 말고 어디까지 본다? 비공식까지도 보겠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환경과 관련시켜서 이해한다. 생태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제론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틀렸죠. 툴맨의 논변 접근법은 이걸 물어본 이론 없는데 보다시피 보기에 자꾸 끼어 들어와요. 한번 알아주면 좋은데 이 논변 접근법은 너의 주장을 너의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주장의 정당성 어떻게 뒷받침하냐면 이미 검증받은 명제로서 너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래요. 대체 이미 검증받은 이런 확정된 명제를 가지고 너의 주장을 뒷받침해 달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고 반면에 거시 시각에서 행정 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거는 체제론에 가깝습니다. 생태론도 그럴 수 있겠지만 생태론은 애초에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그 후진국에 맞는 행정 이론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었죠. 중범위 이론이었고
어디나 적용되는 이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생태론보다는 체제론을 염두에 두고 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2번입니다. 어렵진 않았을 거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툴민 때문에 못 찍어요. 툴민 나왔을 때 판단하지 말라니까. 딴 데 답이 있다 하면은 걔가 답이에요. 이건 맨날 봤던 것들이잖아. 이거는 뻔히 답 같은데 도대체 얘가 뭐냐? 그래놓고 맨날 두 개 놓고 찍었다고 그래요.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자기를 불신하고 자꾸 답을 고쳐갖고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러지 말고 분명히 보기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찍을 때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4번입니다. 공리주의도 많이 물어보죠. 공리주의가 실체설인가 과정설인가 많이 물어보는데 벤담이 공리주의 대표학자잖아요. 벤담은 과정설로 이미 박혀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과정설로 보십시오.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실체설이 하는 건데 사회 전체 효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하나하나 극대화시키다 보면 뭐가 돼? 사회 전체 효용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별도의 사회 효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효용을 하나하나 극대화시키다 보면은 전체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또 A는 30으로 손해봤고 B는 70을 이득을 봤어. 그래도 사회적으로 40이 남잖아. 이런 사업은 괜찮아요. 설사 누가 손해보더라도 그지? 손해를 메꿔주고도 파이가 더 많이 남는 사업이라면은 그 사업은 전체 이용을 키워준 거니까 괜찮잖아요. 이러니까 효율성만 본 거야, 지금. 또, 이 공리주의 시각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선험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 사회 전체 효용에 기여했는가 기여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목적론 결과론 시각이야. 가치 상대론이에요. 절대론 시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고요. 이건 틀렸죠. 효율성 강조하는 거지 합법성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사결정론이죠. 시넬리트론. 모든 사회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근데 모든 사회 문제가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 무사결정론 말고 누가 더 있다는 거야? 조직의 주의 집중력. 인간의 주의 집중력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게 사이먼 이론이고요.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내부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문지기가 막아준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체제 문지기 이론이에요. 체제 이론이에요. 그치? 어쨌든 이 친구들의 문제는 뭐다? 일부가 들어가지 않는 걸 설명하는데 다 들어가지 않는 건 설명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왜 맨날 흑인 문제인가? 그치? 이건 설명을 못했죠. 어쨌든 일부가 들어가지 않는 건 설명합니다. 설명해요. 자, 어쨌든 주의 집중력의 한계는 사이몬의 이론이고 가용 지원의 한계는 체제의 이론입니다. 체제 문지기 이론. 답은 4번이고요. 자, 무사결정론은 밑에 있죠? 안전한 건 논의돼요. 밝은 얼굴. 불리한 이슈는 논의가 안 돼요. 어두운 얼굴. 달은 밝은 건 봤지만 어두운 걸 보지 못했죠. 이거 막는 방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폭력, 그다음에 권력, 편견 동원, 체제 변경 아닌가요? 유지 수정해가지고 폭권 편수로 외웠어요. 그래서 2번이 뭡니까? 이게 편견 동원이네. 그 체제 내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해서 그 주장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너의 주장은 이런 지배적 규범에 어긋난다는 거야. 또는 폭력이 가장 직접적이죠. 또는 권력이에요. 또는 이런 절차나 이런 규범을 수정해 가면서 너의 주장을 억압하는 게 맨 마지막에 이제 편견 수정 같은 것들입니다. 절차나 제도의 수정 같은 것들. 답은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4번이에요. 주의 집중력은 사이몬의 이론이고 가용자원, 내부 자원의 한계는 체제 이론입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이것도 사례 준 다음에 제목만 물어봤죠. 사례 준 다음에 요 모형의 내용이 나왔다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냥 제목만 물어봤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돼요. 일단 테두리로 30년간의 전체 자료를 봐요. 근데 보다시피 계략적으로 예측을 해요. 대충. 전체를 다 봤지만 계략적으로. 그 중에서 소수를 몇 개 뽑아. 2개 이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몇 개를 뽑은 다음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예측한다는 거야. 혼합 이론이야. 테두리 결정을 할 때 모든 대안을 보되 계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서 몇 개 나무를 볼 때는 소수밖에 못 보지만 세밀하게 예측한다. 호남 모형이잖아 이거. 에치오니가 말한.
답은 4번이겠죠. 뭐 최종 모형은 초합리성이 들어와야 될 거고, 이건 뭐 타협이니 정치 합리성이 들어갈 거고, 이건 순차적이니 뭐 무작위적이니 주관 합리성이 들어올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는데 어쨌든 사례 형태로 나왔다는 것은 계속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결정 모형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논점 가린 다음에 내용도 가려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변동론이네요. 변동론의 학자의 대표 학자는 호구드와 피터스죠. 이거 말고도 킹던도 있고요. 홀도 있고, 그다음에 사바티오도 있죠. 무치아로니도 있고요. 어쨌든 이 무치아로니가 처음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단독으로 나올 겁니다. 킹던은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 독자적 흐르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기존의 건 단절되고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게 킹던 모형이야. 정치 모형이지만 큰 변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치의 흐름이야. 전문가가 하는 정책의 흐름이 결정론이라면 정치가가 하는 정치의 흐름이 의제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결정론보다 오히려 의제론이 더 중요해요. 정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그 고려 말에 이성계와 정도전이 만났죠.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큰 변화가 온 거지. 킹덤의 모형이고요. 무치아론이는요. 기존의 점증이나 세이통 모형을 비판해요. 세이통 모형은 사건을 계기로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사건도 중요하다. 이슈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제도 맥락이다. 이슈가 어떤 환경의 어떤 사건이라면 제도 맥락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선호의 선호. 제도 맥락은. 그래서 아무리 사건이 유리하더라도 제도가 불리하다면 들어오지 못해요. 아무리 사건이 불리하더라도 선호가 유리하다면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다. 그래서 사건만 강조했던 이슈 맥락만 강조했던 세이통 모형에 대한 비판. 또 모든 게 다 들어온다는 다원주의 가정인 점증 모형에 대한 비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사회가 선호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 선호의 여부에 따라서 누군 들어오기 쉽고 누군 들어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 맥락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슈 맥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도 맥락이다. 이 제도 맥락과 이슈 맥락의 관계에 따라서 들어온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구드와 피터스는 혁유승정이죠. 혁신, 새로운 문제, 새로운 정책이야. 새로운 목표, 새로운 대안들, 새로운 조직, 인사, 재무들 모든 게 새로운 거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혁신. 그 다음에 종결, 다 사라지는 거야. 다 사라지고 대체가 없어야 돼요. 다른 정책으로 대체되지 않아야 돼요. 대체되면은 이거는 승계된 거예요. 반면에 유지, 기본 골격이 그대로 있어.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목표 그대로 있고 대안도 그대로예요. 다만 대안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작아지거나 대안의 산출물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대안은 그대로 있어요. 반면에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대안이 바뀌었다. 이거는 승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내용이 바뀌었잖아, 지금. 목표는 그대로 있어도 대안이 바뀌었다면 이건 유지가 아니라 승계된 거예요. 4번은 종결이죠. 다 소멸시키고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 종결된 거야, 이거는. 됐지? 답은 3번입니다. 변동론도 여러분이 어려워합니다. 자, 이제 변수가 나왔죠. 변수는 x와 y,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껴있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는 요 사이에 낀 거야, z가. x의 결과이면서 y의 원인이 돼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죠. 독립변수 x의 결과가 돼야 돼. 종속변수 y의 원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매개의 변수는 집행변수일 수 있고 교량변수, 다리처럼 연결시켜 줄 거니까 이 친구의 집행이면서 이게 결과 나타날 거니까 매개 변수고요. 조절 변수는 이거다. 내 수업과 점수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공부 시간을 조절 변수 사용할 수 있어요. 그치?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일주일에 두 번 할 때, 일주일에 세 번까지 할 때 점수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 조절 변수는 이 모형 안에 포함돼 있어. 포함돼 있다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은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와 달라요. 허위와 혼란은 이 모형 안에 없어요. 모형 안에 없는 제3의 변수라면은 이 조절 변수는 애초에 이 모형 안에 포함돼 있는 거야. 내 수업과 점수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한 친구, 두 번 한 친구, 세 번 한 친구에 따라서 아마 점수 달라질 건데 이건 내가 모형 안에 포함해서 내가 만든 모형이에요.
조절 변수는 보다시피 독립과 종속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인데 이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모형 밖에 있는 허위나 혼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허위가 뭐죠? 둘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Z 때문에 관계가 있게 보이는 게 허위잖아요. 이 반대말이 억제예요. 둘은 관계가 있는데 얘 때문에 없게 보이는 거야. 없게. 틀렸죠, 이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없게 보이는 게 억제 변수. 반면에 관계가 없는데 있게 만들었네. 그럼 허위 변수가 돼야 돼요. 됐지? 반면에 독립과 종속 이 Z는 독립에도 영향을 주고 종속에도 영향을 줘요. 다 영향을 주면서 둘 사이의 공동 변화 설명한다. 허위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혼란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허위 변수도 어쨌든 둘의 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둘은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니을은 맞는 말이야. 이거 혼란 변수라고 해도 맞아요. 됐죠? 처음 보는 조절 변수가 나와가지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것도 뭐 쉬운 문제인데 잘 안 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맞추는 건데 안 봤기 때문에 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맨날 보는 게 허위하고 뭐밖에 안 봐? 혼란밖에 안 보잖아요. 이거 말고도 매개, 억제, 선행 변수도 있고요. 변수 종류가 몇 개 있으니까 좀 잘 봐보시고 조절 변수가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조절 변수는 특징이 뭐다? 이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위나 혼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9번입니다. 타당성을 물어봤네요. 신뢰성이 존재하고 요 안에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면은 당연히 신뢰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도구는 여기 있잖아. 이게. 그지? 신뢰성이 충분 조건이니까 여기가 타당성이야. 요 밖에 있기 때문에 타당하진 않지만 신뢰성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지? 반면 신뢰성이 없다. 절대로 타당하지 않아. 요 밖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신뢰성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고 타당성은 충분 조건이에요. 답은 3번이 틀렸죠. 이건 여러 번 봤어.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고 타당성은 신뢰성의 충분 조건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타당성 없는 도구라면 뭐가 나온다?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나온다든지 있는데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렇지? 없는데 있다고 나오는 게 일종 오류야. 없는데 있다고 나오는 게 거꾸로 있는데 없다고 나오는 게 이종 오류잖아요. 어쨌든 타당성이 없다면은 뭐가 나온다? 일종 내지 이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처음 봤단 말이야. 그지? 책이 잘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또 다른 것 때문에 찍지를 못하겠죠. 계속 말하지만 모르는 질문 나왔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데 답이 있을 겁니다. 그지?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공부해야 되겠지? 타당성 개념이 뭐라고? 목표 달성도란 말이야. 검증의 타당성은 효과가 있으면 있다고 검증하셔요. 효과가 없다면 없다고 검증한다면 정책은 타당해요. 정책 평가는요. 효과 있는 정책은 있다고 평가하고 효과 없는 정책은 없다고 평가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효과 있는 정책인데 없다고 한 거야. 그럼 이종 오류지. 거꾸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일종 오류예요. 일종 오류. 답은 4번도 맞았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옳은 거죠. 역시 이것도 뭐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거죠. 과연 날짜가 맞는가 안 맞는가. 특히 옳은 걸로 물어봤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요. 답은 1번은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면은 당연히 감사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한테 하는 게 배정,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장한테 하는 게 그다음에 재배정인데 이 배정은 정기 배정은 분기별로예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년에 4번 합니다.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합니다. 틀렸죠? 그리고 국회 심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무회의에서 끝내요. 이미 예산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가 행정부 재량인 거지 배정까지도 국회 심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중앙관서장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봐.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장에게 권한을 줬다면 재배정이겠지만 중앙관서장에게 준 거잖아. 이거는 배정이죠. 틀렸죠? 이거 틀렸어. 그지? 이건 알았다고 치더라도 이게 문제인데 저는 수험생이었으면 틀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이거는 2월 말이 아니라 1월 말이야, 1월 말. 1월 말. 법률상 1월 말인데 1월 말로 줬다고 해서 저는 틀렸다고 봤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돈이라는 게 1월 달도 써야 되는데 1월 말에 배정을 해버리면 어떡해? 그럼 1월 달 쓰지 말란 소린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법률을 보지 않았다면은. 됐지? 2월 말은 택도 없죠. 다행스럽게도 옳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건 무조건 답이 아니라고 봤을 거야. 근데 이게 원래 1월 말이거든요. 근데 1월 말로 해도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1월 말에 배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1월 달 안엔 돈이 없다는 건데 그럼 1월 달은 어떻게 쓰라는 거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에는 1월 말에 보다시피 지침을 배정해요. 예산 지침을요. 아니 1월 달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지침이 1월 말에 온다는 거잖아. 그럼 1월 달을 어떻게 쓸 건데? 이렇게 의심해서 저는 틀렸다고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수험생이었다면요. 그치? 근데 강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다 보다 보니까 이게 2월 말이 아니라 1월 말이구나. 근데 왜 1월 말이 지침을 주는지는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전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쓰는 거는 1월 달 써야 될 거니까. 어쨌든 법에는 1월 말로 나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리면 또 헷갈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못 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그 여태까지 이제 20년도 문제 이제 1교시인데 첫 번째 시간인데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정말 약간 뭘까? 약간 사람을 약간 그 선택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자꾸. 이거 같은데,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넘어가게 만들었을 것 같아. 난 풀다가 잘 안 되면 넘어가거든, 일단. 넘어간다, 계속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험생들도 풀다가, 이거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얘 때문에 넘어가고, 얘 때문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그래서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주 내용이 뭐 방대하게 어렵거나 이상하게 나온 건 아닌데, 약간 자꾸 모르는 지문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시험장에서 가면 실제 어려워요. 왜 모르는 지문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지문 하나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선택에 상당히 제약을 받아요. 그치?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용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정말 낯선 건 아니었어요. 낯선 건 아니었지만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넘어가고 결국 시간이 모자랄 수 있었겠죠. 그래서 21년도보다는 분명히 더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교시 때 이제 11분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